그동안 외교가의 소문으로만 돌던 아시아판 나토의 실체가 뜻하지 않는 기회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국가 대다수의 참여와 더불어 한국의 본부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을 제압하는 거대 군사동맹의 중심에 한국이 놓이게 된 상황. 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크라이나.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잔혹한 짓을 저지른 일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공분했는데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는 러시아 대사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범죄를 고발, 각종 무기와 강력한 경제 제재 동참을 간곡히 바라며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이는 단체는 바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유럽의 마지막 보루라고 칭하는 나토의 존재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결성한 군사동맹으로 만약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소속 연합군이 그 즉시 출동, 상대 국가를 향해 공격이 가능해 러시아 입장에서 두려운 존재였죠. 특히 소련이 해체되고 과거 소련 연방국이었던 국가들이 하나 둘 나토 가입 요청을 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극도로 두려워했는데요. 자신의 앞마당까지 나토의 세력이 확산되면 러시아는 서방 세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특히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한 푸틴은 러시아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의 제안에 넘어가려고 하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행보를 보이며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물자나 군수품을 보내며 지원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에는 한계가 있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국가들을 치지 않는 이유로 나토의 즉각적인 참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나토의 주요 병력인 서유럽 국가와 미국 병력이 투입이라도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물론이고 본토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효용성을 실감한 미국은 비슷한 조직을 아시아에도 설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미국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은 아시아판 나토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만을 상대로 끊임없이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을 미국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태평양 함대를 동원해 오키나와를 비롯 대만 주요 항만의 시설을 배치한다고 해도 중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나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뜻이 맞는 아시아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는 게 필요했습니다. 설사 미국이 늦게 대응한다고 해도 중국 주변 국가가 먼저 중국 공격에 맞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미국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눈치채기 전에 미국 주도의 동맹을 세워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수립을 도모한 것이죠. 미국은 오커스, AUKUS 설립부터 조심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오커스, AUKUS 정상이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기로 한 것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오커스 그룹이 초음속 미사일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공유, 미사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발표에서 등장한 미 의회조사국 CRS 보고서에서는 뜻밖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술 협력을 위해 호주, 인도, 일본과 한국 등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위한 동맹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쿼드와 오커스 그룹만이 아니라 주요 동맹국 일원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거국적인 군사동맹의 존재가 암시되었던 것인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은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시아 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상황. 심지어 보고서에는 주요 동맹의 본부, 헤드쿼터로 한국이 최고의 장소이며 동맹 업무를 수행할 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본부가 되는 것이죠. 이를 알 수 있는 사실로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접촉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조심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쿼드 플러스 조직에 참여, 거국적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게다가 최근 새 정부의 수반이 된 윤 당선인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하면서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둔 상황.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있어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죠.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고 주한미군으로 오랜 동맹관계를 구축한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아시아판 나토 본부를 세우기에 서울만큼 좋은 곳은 없는 것이 현실이죠.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관찰한 중국은 즉각 이에 반발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폄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연구기관인 군사과학연구원의 후평성 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미국 패권의 쇠퇴와 동맹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부족이 결국 아시아판 나토 발족을 막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하며 미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측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희망사항일 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존재감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죠.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거쳤죠. 이제는 그 결실을 이룰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첫 시작은 오커스, AUKUS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9월 미국은 호주, 영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3자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며 새로운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동맹은 즉각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사전 예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군사동맹에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호주의 참전은 중국의 큰 계획의 걸림돌이 되었죠. 그러지 않아도 태평양 일대 국가에 중국 대사관을 파견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및 태평양 군도 국가의 친중 세력을 키워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인도양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중국은 호주가 견제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전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이 이에 제대로 반응하기 전에 미국은 한 번 더 중국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쿼드 발족으로 연이은 군사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인도, 호주, 일본이 미국과 함께 아태 지역 평화를 위한 정기적 정상회담과 군사적 교류를 하기로 맺은 체제입니다. 기존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켰죠. 갑작스러운 격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커스에 이어 쿼드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동맹을 맺으며 아시아판 나토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들 국가, 쿼드 참여국은 중국의 위협을 부추겨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식적으로 쿼드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응에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을 불편하게 만든 것은 미국 외교 및 군사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유롭게 개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온전히 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맞설 동맹을 찾으려 했죠. 그러다가 발생한 것이 올해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망가지고 러시아의 군사력 역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재고하면서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발맞춰 중국이 대만에 전투기를 보낸 행위도 러시아가 폐색이 짙어지자 도발 횟수를 줄이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여론을 관찰한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미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본격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과 호주, 그리고 태평양 주요 국가를 포함하는 거국적 군사동맹을 추진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물밑에서 준비한 전략에 된통 당하게 된 것이죠.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시아판 나토가 중국 코앞에서 결성되기 직전이기 때문인데요. 그 주축이 될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인도 지원 약속은 물론이고 중국의 참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중국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시아판 나토, 중국의 코를 납작 누를 수 있는 거대 기구가 모습을 드러내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마기적인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괜한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이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다 보니 주변국들의 지나친 견제 때문입니다. 특히 자주포로 유명한 독일과 영국의 회방이 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명국을 필두로 한명면방 소속 약 50여 개국은 방산시장에서 대놓고 대한민국을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사사건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독일제 변속기를 들먹이며 수출 사업에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얼마 전 명면방 소속인 캐나다가 대한민국의 K9을 긴급 묘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부와 16터부터 18문 정도의 K9 자주포 긴급 수입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것인데요. 실제로 현재 캐나다의 상황을 보면 이런 주장은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나토 소속 국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함께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같은 나토 동맹국이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에도 병력과 각종 군사 장비를 파견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자국을 보호할 전력이 급격하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수한 자주포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건데요. 만약 K9이 캐나다에 수출된다면 한국 무기가 처음으로 미주 대륙, 즉 명면방 국가에 진출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수출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이번 소식에 대해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캐나다 수출은 명백한 오보라는 충격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캐나다가 미국이 아닌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캐나다의 긴급 요청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역시 K9이지라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가 가진 국제사회에서의 삼짐섬 때문인데요. 캐나다는 명면방 국제기구, 나토, 파이브 아이즈 등 세계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수의 동맹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캐나다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캐나다의 K9이 도입된다면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K9 이상은 범접 불가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국가 대 국가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방산시장은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자주포만 봐도 한번 교체하면 최소 수십 년은 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만 같은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야 하고 유지보수 또한 쉬워야 합니다. 즉 성능은 기본이고 신뢰도, 유지보수, 운용 난이도, 빠른 납품 기한까지 모두 기준치를 만족해야 비로소 무수한 무기체계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전 경험이 극히 제한적인 현대사회에서 이른바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이 어떤 무기를 도입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흥행보증 수표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서로 우방민 국가들의 경우 특히 심하게 작용합니다. 무기 도입 사업이 결코 적은 금액이 동원되는 게 아니다 보니 각 나라들은 모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국제기구에 모두 포함된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무기체계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는 싼 맛에 쓰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K9 자주포를 무시해오던 명면방 국가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다시 말해 캐나다의 K9 수입은 세계 자주포 방산시장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캐나다의 K9 도입 소식이 들리자 방위사업청과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를 전면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우방국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K9 도입은 언론이 설레발을 친 해프닝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 군의 묘청에 따른 눈속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에도
캐나다 무기 체계를 전진 배치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9을 수출한다면 간신히 잠잠해진 무해 지원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군에서 일단 세계적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 캐나다의 K9 도입을 은밀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캐나다의 K9 도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선 지금 당장 캐나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K9를 도입하지 않으면 곡사포 하나 없이 나라를 지켜야 할 지경인데요. 사실 성능과 가격으로 따져왔을 때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K9를 대체할 만한 자주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K9은 현대 무기 체계에서 실전 경험을 한 몇만 대는 자주포입니다. 즉 성능도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바로 2019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 간의 분쟁입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산 SH-1 155mm 자주포 36문을 앞세워 인도의 카슈미르를 공격했는데 다행히 인도는 그에 실전 배치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10문으로 중국제 36문의 SH-1을 막아세웠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주포와 중국의 자주포가 대리전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K9 자주포가 3.6.1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 SH-1이 우세를 점쳤습니다. 아무리 질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적 측면에서 중국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지전의 결과는 전 세계를 경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K9과 인도군이 승리한 건데요. 심지어 K9의 모든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킨 반면 중국의 SH-1은 단 한 대의 표적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치른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K9에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군이 초기 도입했던 100대에 더해 200대 추가 도입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반면 자주포 대리전에서 대패한 중국의 수모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추가 구입한 K9 자주포를 인도의 중국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배치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대리전에 이어 자칫 실전에서도 패배할 것을 염려한 중국은 인도의 추가 배치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에 끼친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K9 도입을 앞세우던 명국조차 결국 국방 개선 사업 MFP 프로그램에서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K9A2 도입을 검토 중일 정도입니다. 2021년 기준 K9은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독점에 가까운데요. 다시 말해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만든 자주포가 나토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K9은 거의 세대 변화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개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쌓은 수많은 데이터와 막대한 대량 생산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2023년 개발이 예정된 K9A2는 기존 K9에 비해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사거리부터 발사 속도 등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이긴 하지만 무인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미래 전장의 핵심 공격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K9A2는 사격 방향을 향해 포를 정렬시키는 방열은 물론 충격에 강한 둔감형 장약의 개발로 기존에는 사람이 넣어줘야 했던 장약까지 K9A2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운용 인력이 줄어들어 겨우 2명만 있으면 자주포의 주행과 사격 등 모든 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K9의 3세대 개량형민 K9A3에 대한 유력한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뒤를 바싹 뒤쫓아오던 여러 나라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K9A3가 개발된다면 이제는 미국 시장마저 공략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포함한 방산 선진국들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핵무기처럼 하이엔드급 최상위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은 장갑차와 자주포 같은 재리식 중형 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K9A3는 이런 노력이 쌓여 만든 자주포의 정점입니다. 이는 K9A3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인 무인화 기술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적어도 지상 무기 체계의 무인화 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V 대상 장비로 한화 디펜스의 아리온 스맷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FCT는 미 국방부에서 동맹국이 보유한 무수한 기술을 평가하고 자기 미군의 무기 개발 사업에 핵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 보병 전투지원 다목적 무인 차량이 선정된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이 말 뜻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무인화 기술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온 스맷은 미 8군 작전부 사령관 등 미군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제 심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화 기술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될 K9A3는 아리온 스맷보다 훨씬 뛰어난 무인화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무선 K9A3는 주행에만 조종사가 개입하고 C4I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한 완전 자동 사격이 이루어지는데요. 유민 자주포 1문과 무인 자주포 5문이 한 개 포대를 이루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사격은 물론 인구 감소에 상관없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수십 년의 포병 전력을 생각한다면 지구상 어느 나라라도 대한민국의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주포 생산 체계가 무너진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또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미 검증된 K9를 선택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K9A2 도입 검토, 캐나다 K9 긴급 요청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다면 이 확률은 더욱 높아질 텐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성능과 유지보수 능력은 물론 실전 경험에서까지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브랜드 상품을 찾는 이유가 균일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인 것처럼 세계 각국의 나라가 사용 중인 K9이야말로 자주포 시장의 진정한 명품 브랜드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남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이 말처럼 현재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K9은 앞으로도 세계 방산 시장을 선도하며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15일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재개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약 보름 만의 대규모 공습이며 이날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 공습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우크라이나에서는 동북부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북부 지토미르, 동부 수미를 비롯해 각지 주요 도시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키릴로 티모셴코 대통령실 차장은 성명에서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또다시 계획적 공격을 가했다며 키이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발사한 미사일이 약 100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첫 보복으로서 지난달 10일 미사일 84발을 발사한 것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이번 공습의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폴란드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추적 미사일이 폴란드를 타격했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국이며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나토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엔 30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WP는 나토는 통상 수요일 회의를 연다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폴란드 신황을 긴급 의제로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100발이 넘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 마을 푸시에보도프 농장에도 미사일 2발이 떨어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겨냥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며 고의적인 공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공격이 확인될 경우 나토 국가에 러시아 무기가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맹국이자 유럽연합, EU 회원국입니다. 긴급회의는 폴란드 정부가 나토 헌장 4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나토 헌장 4조는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회원국이 함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피오트르 밀러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나토 헌장 4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단방위 조항인 나토 헌장 5조도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5조 발동은 3차 대전으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공격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나토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동맹국들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모든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과 관련해 주요 7개국 G7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긴급 회동을 한다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정상들이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폴란드 정부의 미사일 피격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소개하고 폴란드의 조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이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두 국가가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으로부터 폴란드 피격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애도의 뜻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 폭격이 러시아의 소행이 맞는지, 그렇다면 의도한 폭격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피격 보도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트위터에 현재로서는 어떤 세부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 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텅 빈 무기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무기 공동구매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의 외교, 안보 고위 대표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 국방 분야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각 회원국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재는 각 회원국 간 협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구체적으로 회원국들이 방위력 증강에 쏟는 투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회원국 간 공동구매 등 사모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투자 비율이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협력 투자 방식을 통해서 이 비율을 3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정된 방산업계 생산 역량 내에서 같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회원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도 보장할 수 있다. 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국 간 협력 조율 역할을 하게 될 유럽방위청 EDA 예산을 13%까지 증액하는 한편 EU 내 방산업계 생산 증대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명문화된 추진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향후 세부 방안 논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EU 집행위와 보렐 대표가 제안한 무기 공동구매 구상은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국 간 구매 경쟁을 방지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무기 재고를 채우는 게 시급한 상황에서 회원국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앞서 EU는 C19 팬데믹 국면에서 유사한 이유로 백신을 공동구매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방산 분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공동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EU 내부에서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통합에 치중해온 EU는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유럽의 안보를 나토에 오랫동안 의존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 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보렐 대표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방위 역량과 군사 분야 투자를 생각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들의 국방 분야 지출이 삭감됐다고 설명하면서 그간 줄어든 투자분을 메우려면 적극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27개 회원국이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총 700억 유로, 약 96조 원 가량을 국방 분야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방산산업이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1일 한국의 무기 수출 계약 규모와 그리고 신속한 납기가 미국 방산업계의 관심을 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미 방산업계에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폴란드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연내 폴란드에 무기를 인도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순전히 마케팅에 불과하다. 한국은 그들이 약속한 것처럼 무기를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지 입증한 적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한국 방산업계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한국이 유럽 국가들에게 대규모 방산 계약을 연이어 따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7월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4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지난달에는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맞닿는 동유럽의 에스토니아 역시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으며 북유럽의 노르웨이도 K2 전차 구매를 고려 중입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적인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러시아에 맞서 첨단 무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커졌으나 전통적으로 거래해온 미국이나 독일의 방산업계가 납기를 맞출 능력이 안 되자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산 무기보다 대체로 저렴한 가격에 부품 호환도 가능하며 북한이나 중국과의 군비 경쟁이 지속된 이유로 약속한 납기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어서 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다른 나토 국가들도 한국을 미국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K2 전차 8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등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해서 무기 수출을 멈추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확전이 될 경우 한국이 유럽에 대량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이 방산 특수를 맞이한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전쟁 없이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태가 단순히 사고로 밝혀지고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